나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다. 나는 지금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다. 안녕하세요. 북맘의 상상서재입니다. 우리는 100세 시대, 아니 그 이상의 수명을 기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길게 사는 것만이 아닌 오랫동안 건강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건강은 마음과 직결된다는 걸 익히 알고 있는데 그 건강한 마음에 도움이 될 책. 자기계발서의 고전 불을 끌어당기는 절대법칙의 저자인 월러스 와틀즈의 건강을 끌어당기는 절대법칙.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저희가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는 원칙이 있다. 건강을 끌어당기는 절대법칙을 스스로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몇 가지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사물의 원활한 기능과 활동은 생명의 원칙이 자연스럽게 작용한 결과이다. 우주에는 모든 사물의 기초가 되는 살아있는 근원 물질이 존재한다. 이 근원 물질은 생명의 원칙이 바탕이 되며 원형의 상태에서 우주의 모든 공간으로 스며들어 그 공간을 채운다. 고도로 정제되어 공기 사이로 퍼져나가는 에테르처럼 이 물질은 모든 사물에 파고들어 투과된다. 바로 이 물질이 모든 생명의 뿌리가 되는 생명의 원형이다. 사람 역시 이 근원 물질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사람 안에 건강의 원칙이 있다. 건강의 원칙이 활발하게 작용할 때 우리 몸의 모든 수의적 기능이 완벽하게 작동한다. 건강의 원칙이 우리 몸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어떤 체계나 치료법을 사용하느냐와 상관없이 우리가 특정 방식으로 생각할 때 이 건강의 원칙은 활발하게 작용한다. 생각으로 어떻게 건강의 원칙을 작용할 수 있는지 증명해보면 각기 다른 방식 혹은 정반대의 방식으로 치료했음에도 환자의 병이 치료될 때가 종종 있다. 대증요법으로 몸속 독성물질의 작용을 없애는 해독제를 다량 투여하여 병을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동종요법으로 질병과 비슷한 증상을 일으키는 독을 극소량 투여하여 병을 이겨내게 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대증요법이 해당 질병에 적합한 치료 방식이라면 정반대의 치료 방식인 동종요법으로는 결코 같은 질병을 치료할 수 없어야 이치에 맞다. 만약 동종요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성공했다면 대증요법으로 해당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해야 한다. 이론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위의 두 가지 치료 방식은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두 치료 방식 모두 실제로 많은 질병을 치료한다. 또한 동일한 의학 학파 내에서도 의사들은 각기 다른 치료법을 사용한다. 서로 다른 6명의 의사에게 소화불량 증세에 대해 진찰을 받아보자. 각각의 의사는 아마 전혀 다른 성분의 약을 처방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사람의 병이 각기 다른 성분의 치료약이 아닌 사람 안에 잠재한 건강의 원칙에 의해 치료된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동일한 질병이 척추를 교정하는 정골요법으로 치료되기도 하고 영적 치료자의 기도로 깨끗이 낫기도 하고 식품과학자의 식이요법 처방으로 치료되기도 하고 기독교 과학자들의 성경교리 낭독에 의해 치료되기도 하고 정신과학자의 긍정적 확언을 통해 씻은 듯이 낫기도 하며 위생 전문가의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치료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람 안에는 건강의 원칙이 내재되어 있으며 결국 건강의 원칙이 모든 질병을 치료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 우리는 모든 체계와 치료법에는 건강의 원칙을 활발하게 작용하게 하는 무언가가 존재함을 깨닫게 된다. 다시 말해서 처방약, 교정치료, 기도, 식이요법, 긍정의 확언, 위생적 생활습관 등이 건강의 원칙이 활발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도울 때 질병의 치료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법을 적용해도 건강의 원칙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으면
질병은 결코 치료되지 않는다. 이 역시 질병 치료의 성패는 처방약의 성분보다는 치료법에 대한 환자들의 믿음, 즉 건강의 원칙에 달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건강의 원칙에 대해 명쾌히 설명해주는 다른 예는 중세시대 한 수도원에서 성인의 유골을 보관했는데 이 유골이 치료의 기적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정해진 날이 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와서 성인의 유물을 만질 수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질병 치료를 앞둔 어느 날 신성을 모독하는 무리가 기적을 행하는 유골을 훔쳐갔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와 다름없이 병자들이 모여들었고 수도원의 신부는 기적의 유골을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도원 측에서는 유골과 도둑을 찾기 위해 이 일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려고 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수도원의 지하실로 가서 몇 년 전 그곳에 묻힌 살인범의 유골을 파내어 단지에 넣었다. 그리고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해 그럴듯한 변명을 만들어 놓고 병자들에게 유골 단지를 공개했다. 그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졌다. 악한의 유골이 성인의 유골과 마찬가지로 효험을 발휘하였고 질병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이 이야기는 그날 현장에 있던 한 신부의 증언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그 신부는 질병을 치료한 것은 유골이 아니라 병자들의 믿음이었음을 인정했다. 사실이건 허구이건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치료의 능력은 뛰어난 치료법이 아니라 바로 환자 안에 잠재되어 있다는 진리이다. 그리고 잠재된 치료의 능력은 환자에게 어떤 물질적, 정신적 치료법을 제공하느냐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환자 개인이 해당 치료법에 대해 얼마나 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발현되기도 하고 발현되지 않기도 한다. 우리 삶에는 보편적인 생명의 원칙이 존재하며 이 원칙이 바로 위대한 영적 치료 능력이다. 모든 사람 안에는 이러한 치료 능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건강의 원칙이 잠재해 있다. 이 치료 능력은 사람이 생각하는 성향에 따라 계속 잠재된 상태에 있기도 하고 활발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사고를 조금만 전환해도 우리는 이 치료 능력을 충분히 발현시킬 수 있다. 특정 체계나 치료법으로 건강한 삶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도 전혀 다른 치료법을 통해 병을 치료하는 것을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다. 특정 기후가 건강한 삶의 필수적인 것도 아니다. 다양한 기후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건강한 반면 일부는 병을 앓고 있다. 유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 역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모든 직업군에는 건강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공존하지 않는가. 하지만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당신은 반드시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한다. 사람이 사물을 생각하는 방식은 해당 사물에 대한 그 사람의 믿음으로 결정된다. 우리의 믿음이 생각을 결정하고 그 믿음을 개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삶에 표출된다. 만약 약의 효능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을 스스로에게 적극적으로 적용시키고 약을 복용한다면 분명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해당 약에 대한 믿음이 큰 경우에도 그 믿음을 스스로에게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약을 복용해도 효과는 없다. 일반적으로 아픈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잘 믿지 못하는 대신 다양한 치료법이나 다른 사람들은 잘 믿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만약 환자가 특정 식이요법이 자신의 병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 병을 치료할 수 있고 기도나 긍정의 확신으로 병이 낫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 병을 치료할 수도 있다. 믿음은 구체적으로 개인의 삶에 적용되었을 때 병을 치료한다. 하지만 아무리 오랜 기간
확고하게 믿었다 해도 그 믿음이 개인의 삶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처럼 건강을 끌어당기는 절대 법칙은 생각과 행동의 두 박자가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믿음을 스스로에게 적용하여 겉으로 그 믿음을 자신 있게 표현하고 일상생활에서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할 때 건강은 비로소 당신에게 찾아온다. 건강에는 건강한 생각이 최고다. 질병과의 정신적 관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건강과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인 대상을 거부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대상을 받아들여야 한다. 질병을 거부하고 부인하기보다는 건강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한다. 질병을 부인하는 행동은 건강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행동이 질병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건강이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을 부인하는 행동은 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뿐이다. 질병과의 관계를 끊고자 한다면 건강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야만 한다. 건강을 끌어당기는 절대 법칙의 첫 단계는 이처럼 건강과 정신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가장 좋은 방법은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는 것이다.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하고 튼튼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충분히 시간을 들여 건강한 자신의 모습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시켜라.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다. 머릿속에 선명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사람들의 경우 이상적인 체력 조건을 가진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선명한 이미지로 상상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부를 끌어당기는 절대 법칙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상상하면 이 과정이 훨씬 쉬워진다.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어떤 모습인지, 가지고 싶지 않은 것은 또 무엇인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쉽게 특정 형상을 끄집어낼 수 있고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하지만 한 번도 완벽한 건강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은 머릿속에 명확한 이미지를 그리기가 쉽지 않다. 이상적인 건강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 이미지로 선명하게 그려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완전한 건강의 개념을 이해하고 완전한 건강을 자신과 연관시키는 과정이다. 여기서 건강의 개념은 특정 상황에 대한 머릿속 그림이라기보다는 건강에 대한 폭넓은 이해이며 모든 신체 부위와 장기의 완벽한 기능에 대한 생각이다. 완벽한 체격 조건을 갖춘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다. 이 역시 도움이 된다. 이때 상상 속 자신이 단순히 완벽한 체격 조건만 갖춘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처럼 모든 일을 해내고 있어야 한다. 등을 곧게 펴고 힘찬 걸음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전혀 지치는 기색 없이 하루 일과를 거뜬히 해치우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볼 수도 있다.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행동할지 상상해 볼 수도 있고 자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감정이입을 해볼 수도 있다. 병약하고 아픈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절대 생각하지 마라. 강인한 체력을 갖춘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건강의 개념이 확실히 잡힐 때까지 여가 시간마다 건강한 사람이 행동하는 방식을 생각하라. 항상 건강하게 행동하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과 자신을 연관지어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건강의 개념이다. 몸의 각 기관이 완벽하게 작동하도록 만들기 위해 해부학이나 생리학을 공부하고 구체적으로 각 기관의 형상을 머릿속에 그려볼 필요는 없다. 간, 심장, 위를 각각 별도로 치료할 필요도 없다. 사람 안에는 건강의 원칙이 내재하고 있으며 바로 이 건강의 원칙이 우리 몸의 비수의적 기능을 조절한다. 건강에 대한 생각은 이 원칙을 통해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전해진다.
간을 다스리는 원칙이 따로 있고 위를 다스리는 원칙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의 원칙은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다. 생리학에 대한 지식이 얕으면 얕을수록 오히려 득이 된다. 학문적 지식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학문적 지식을 쌓으면 자연스럽게 불완전한 생각을 하게 된다. 불완전한 생각은 불완전한 생명 기능, 즉 질병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보자. 최근까지도 생리학에서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는 기간을 열흘이라고 주장했으며 오직 예외적인 경우에만 그보다 오랜 기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생리학적 이해에 기초하여 우리는 사람이 약 닷새에서 열흘 정도만 음식을 먹지 못하면 죽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었다. 실제로 조난사고, 기근 및 기타 재난으로 닷새에서 열흘 정도 음식을 먹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사했다. 하지만 테너 박사의 40일 금식 수행, 듀이 박사 및 기타 연구가들의 금식 치료에 대한 연구, 그리고 40일에서 60일 정도 금식을 시도한 수많은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체중의 변화도 거의 없이 20일에서 40일 정도 금식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체력도 유지할 수 있다. 열흘 정도 음식을 먹지 못해 아사한 사람들은 그 정도의 기간 동안 음식을 못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잘못된 생리학적 지식은 신체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만든다. 수십 일 동안 음식을 못 먹으면 죽게 된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일에서 50일 정도 음식을 못 먹으면 사람은 죽는다. 이처럼 잘못된 생리학적 지식은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현대 생리학을 통해서는 결코 건강을 끌어당기는 절대 법칙을 배울 수 없다. 생리학적 지식으로는 이 법칙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다양한 생리학적 이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신체 기능이나 생명 활동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다. 몸 안에서 음식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음식이 어떻게 작용하여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 주는지 우리는 정확히 모른다. 간, 비장, 췌장의 정확한 기능이 무엇이며 이들 장기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몸의 영양분이 흡수되는 과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모른다. 신체 장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우리는 이론을 제시할 뿐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생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하면 이론과 논쟁의 영역에 발을 내딛게 된다. 서로 다른 주장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는 몸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그릇된 판단은 건강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굳어지며 신체 기능을 왜곡시키고 질병을 야기한다. 가장 완벽한 수준의 생리학적 지식도 사람이 건강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지극히 건강한 방식으로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잠을 잘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역할 외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책을 읽으며 점차 깨닫게 되겠지만 사실 이런 동기부여는 굳이 생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위생학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몇 가지 근본 명제가 분명 존재하고 그 명제에 대해서는 책의 후반부에서 다루게 되겠지만 이 명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리학과 위생학에 대해서 별도로 공부할 필요는 없다. 학문적 지식은 불완전한 신체 기능, 즉 질병에 대해 생각하도록 만들고 이런 생각은 우리 몸의 건강한 신체 기능을 저해할 뿐이다. 완전한 건강을 추구하고 싶다면 질병을 인정하는 어떤 학문도 공부하면 안 된다. 당신 몸의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 그 원인과 예후에 대한 분석을 그만두고 건강의 개념을 정립하는 일에 몰두하라. 건강의 가능성, 그리고 건강 그 자체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더할 나위 없이 건강한 몸으로 해낼 수 있는 일과 그 충만한 기쁨을 생각하라.
확실한 건강의 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건강한 모습을 그려라.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머릿속에 질병이나 불완전한 신체 기능에 대한 생각이 드는 순간 재빨리 건강의 개념과 어울리는 생각으로 이를 대체하라. 자신이 건강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겨라. 건강하고 활기 넘치는 사람이 되었다고 자신하며 이와 반대되는 생각은 하지 마라. 근원 물질은 당신이 건강의 개념과 합일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해 나간다. 우리의 신체 조직으로 스며들고 그 안을 채워나가는 이 지적 물질은 건강한 세포로 온몸을 다시 채운 것처럼 신체 기능이 완벽하게 작용되도록 돕는다. 이 지적 물질은 모든 공간으로 파고들고 투과하여 이 세상 모든 사물의 기초가 된다. 이 물질은 당신의 몸 안에도 스며들어 있으며 당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당신이 지극히 건강한 신체 기능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지극히 건강한 신체 기능을 구현시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다. 완벽하게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끈기 있게 상상하고 다른 모습을 떠올리려는 유혹을 물리쳐라. 완전한 건강을 누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사실이라고 굳게 믿어라. 정신체에 관한 한 그건 분명 진실이다. 사람은 정신체와 육체를 가지고 있다. 정신체는 사람이 생각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사람이 의식적으로 동일한 이미지를 꾸준히 생각하게 되면 종국에는 육체의 형상도 생각대로 변하게 된다. 정신체 안에서 계속해서 건강한 신체 기능에 대해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육체의 신체 기능도 건강해진다. 정신체의 생각이 바로 육체의 변화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사람은 순식간에 우리 몸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형체를 창조하고 재창조하는 과정을 거듭하며 근원 물질은 일정한 성장 패턴을 밟는다. 자신이 생각한 건강한 모습을 구체화시키기 위해 근원 물질은 한 세포 한 세포를 새로이 소생시킨다. 완전한 건강에 대한 생각은 궁극적으로 완전한 신체 기능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완전한 신체 기능은 머지않아 당신에게 완벽한 건강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번 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당신의 육체는 정신체를 형성하는 지적 물질로 가득 채워져 있다. 정신체는 육체의 기능을 통제한다. 따라서 질병이나 불완전한 신체 기능에 대한 생각이 정신체에 스며들면 육체가 병이 들고 몸에 이상이 생긴다. 만약 당신이 병을 앓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이 근원 물질에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 당신이 혹은 당신의 부모님이 질병에 대한 생각을 고착화시킨 까닭이다. 옳건 그르건 사람은 잠재의식적 이미지를 가지고 태어나고 당신 부모님의 생각이 당신의 건강에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을 추구하며 의식적으로 건강에 해가 되는 생각을 하지 않는 한 모든 신체 기능은 완벽히 건강하게 작용한다. 당신 속에 내재한 자연의 힘으로 부모에게 물려받았을지 모르는 질병의 그림자를 극복할 수도 있다. 생각을 조절하는 법을 익혀 완전한 건강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그리고 지극히 건강한 방식으로 수의적 기능을 수행한다면 건강은 곧 찾아온다. 제대로 된 식습관이 건강의 나침판이다. 우주에는 이 세상 모든 사물의 기초가 되며 모든 공간으로 스며들어 그 공간을 채우는 절대적 생명이 존재한다. 이 생명은 단순한 에너지나 진동이 아니다. 이 생명은 살아있는 근원 물질이며 모든 생명의 뿌리가 되는 생명의 원형이다. 이 근원 물질은 생각에서 시작되며 생각하는 형체가 구체적으로 모양을 갖추어 나가며 형상화된다. 근원 물질이 특정 사물의 형체에 대해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 형체가 만들어지고 특정 행동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 행동이 실현된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의 모든 형체와 움직임은
모두 근원 물질의 생각에서 비롯되었다. 사람은 근원 물질의 한 형태이며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 사람의 생각은 창조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특정 상황에 대해 생각하면 그 상황이 연출되고 특정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면 그 행동이 실현된다. 따라서 사람이 질병에 대해서 생각하면 질병의 기운은 그 사람 안에 있게 된다. 반대로 사람이 완전한 건강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건강의 원칙이 작용하여 건강한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 건강해지고 싶다면 머릿속에 완벽하게 건강의 개념을 정립하고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완전한 건강에 대해서만 생각해야 한다. 완벽한 체력과 건강한 신체 기능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병약하고 문제 있는 신체 기능에 대한 생각은 머릿속에서 몰아내라. 건강한 생명 활동과 신체 기능에 대해서만 생각하기 위해서는 수의적 기능 역시 완벽하고 건강하게 수행해야 한다. 건강과 거리가 먼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은 자신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완전한 건강만을 생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식사, 음주, 호흡, 수면 등의 수의적 기능을 아픈 사람처럼 수행하는 사람이 완전한 건강만을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다. 당신이 완벽한 체력과 건강한 신체 기능만을 생각하고 외부로 드러나는 수의적 기능도 건강하게 수행한다면 당신은 분명 건강해진다. 당신의 식생활을 점검해보자. 사람은 배고픔이라는 신호를 철저하게 따라야 한다. 배고픔을 습관적 갈망이나 식욕과 명확히 구분하고 일을 해서 배가 고플 때만 먹어야 한다. 잠에서 깨자마자 배고픔이 느껴지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이른 아침에 하는 식사는 습관적 식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행동일 뿐이기 때문에 당신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며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해서는 안 된다. 일을 해서 충분히 배가 고프기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라. 대부분 사람들의 경우 낮 12시경에 하루의 첫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몸의 컨디션이 어떠하거나 직업이 무엇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 생활하고 있건 모든 사람은 일을 해서 배가 고플 때 먹어야 한다. 배고픔이 느껴지기 전에 먹는 것보다는 배가 고픈 채로 몇 시간을 보내는 것이 당신의 건강에 훨씬 유익하다. 일을 열심히 해서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었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 정도 배고픈 상태로 있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전혀 해롭지 않다. 하지만 일을 열심히 했다고 해도 배가 고프지 않는데 무엇인가를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긴다. 일을 해서 배가 고플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는 습관을 기른다면 당신은 곧 언제 먹어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을 자신이 몸소 실천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 음식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는 음식을 구하면 된다. 조리된 음식이 나은지 생식이 나은지에 대한 논쟁, 채소 중심의 식단이 좋은지 고기 중심의 식단이 좋은지에 대한 논쟁, 탄수화물이 더 필요한지, 단백질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논쟁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일을 해서 배가 고플 때만 먹고 당신이 살고 있는 기후대에서 주로 나는 음식을 먹는다면 당신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어라. 당신이 옳다. 맛을 내기 위해 인공 감미료를 첨가한 음식이나 수입식품, 고급 요리를 갈망하지 마라. 단순한 맛의 고형식이면 충분하다. 만약 고형식이 맛없게 느껴진다면 맛있게 느껴질 때까지 굶어라. 소화가 잘 되는 가벼운 음식이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찾지 마라. 농부나 일반 노동자들이 먹는 음식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일 먹는 단순한 맛의 고형식이 맛없게 느껴지면 진정한 배고픔이 느껴질 때까지 굶어라. 이런 평범한 음식이 맛있게 느껴질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마라. 그리고 배고픔이 느껴질 때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기 시작하라.
얼마만큼 먹어야 할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라. 식사 중에 회사 일이나 다른 일을 생각하게 되면 자연스레 머릿속에 걱정하는 마음, 서두르는 마음이 생기고 음식을 제대로 씹지도 않은 채 급하게 삼키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꼭꼭 씹으면 씹을수록 우리 몸속 화학적 소화 과정도 더 원활하게 진행된다. 음식이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천천히 씹으며 먹는 과정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하며 급하게 먹는 사람보다 음식의 맛을 더 잘 느끼기 마련이다.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신은 먹는 과정 자체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먹는 순간을 즐기고 자신감을 가져라. 음식 고유의 맛을 음미하라. 그리고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꼭꼭 씹은 후 삼켜라. 위의 식습관을 따르면 당신은 완벽한 식생활을 하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다.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다. 먹는 양의 문제에 있어서도 당신 안의 이성, 즉 건강의 원칙을 따르라. 건강의 원칙은 우리 몸에 추가로 음식이 필요하면 잠재의식을 통해 신호를 보낸다. 배가 고프면 먹고 배고픔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순간 그만 먹어라. 단순히 맛있다는 이유로 계속 먹지 마라. 배고픔이 해소되는 순간 숟가락을 놓으면 당신은 과식하게 되는 일 없이 몸에 필요한 충분한 양의 음식을 섭취하게 된다. 자연스러운 식생활은 이처럼 간단하다. 위의 법칙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을 따르며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우리 몸 안에서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된다. 식습관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사라진다. 일을 해서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식탁에 앉아라. 그리고 앞에 마련된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기 시작하라. 한 입 한 입 액체 상태가 될 때까지 잘 씹어 먹고 배고픔이 잦아들기 시작하는 순간 숟가락을 내려놓아라. 건강해지기 위해서 건강한 사고방식이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음식을 먹는 순간이나 다른 일을 하는 순간 모두 건강한 몸과 신체 기능만을 생각하라. 음식의 맛을 충분히 즐겨라. 함께 식사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먹고 있는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이 음식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하라.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보다는 음식의 좋은 점을 찾아내서 이야기하라. 음식이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해 논하지 마라. 먹고 있는 음식이 몸에 안 좋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라. 딱히 먹고 싶지 않은 음식이 식탁 위에 놓여 있다면 조용히 사양하고 그 음식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라. 절대 그 음식을 나쁘게 평가하지 마라. 앞에 놓인 음식을 내려주신 신에게 감사하며 온 마음을 음식의 맛과 먹는 과정에 집중하라. 끈기 있게 노력하라. 다시 예전처럼 음식을 급하게 먹게 되는 순간마다 잘못된 생각과 말을 하게 될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신을 집중하라.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 자신을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단순한 식습관도 하나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도 자기 관리를 잘할 수가 없다. 식생활에 있어서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면에서도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 당신이 이 책에서 제시된 식습관을 철저하게 익혔다면 건강한 정신작용과 건강한 식생활을 과학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자신해도 좋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추가적으로 제시될 건강의 법칙까지 체득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건강해진다. 완벽하게 건강하려면 호흡 조절이 필요하다. 호흡은 생명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 몇 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아도 몇 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아도 사람의 생명은 유지되지만 숨을 쉬지 않으면 사람은 몇 분도 버틸 수가 없다.
호흡은 비수의적 기능이지만 건강하게 호흡하기 위해서는 의지력이 필요하다. 사람은 항상 무의식적으로 호흡하고 있다. 하지만 호흡을 통해 무엇을 들이마실 것이냐, 그리고 얼마나 깊고 완전하게 호흡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개인이 의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완벽하게 건강해지기 위해 호흡을 조절할 수 있다. 건강하게 호흡하고 싶다면 호흡 과정에 필요한 각 신체 부위도 최상의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척추는 곧게 펴져 있어야 하고 횡격막 근육은 유연하고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한다. 어깨가 구부정하고 가슴이 뻣뻣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호흡이 불가능하다. 구부정한 자세로 책상에 앉아서 혹은 서서 일을 하거나 무거운 역기를 많이 드는 사람은 자세가 구부정하고 가슴이 굳어있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일은 어깨를 앞으로 끌어당기고 하게 된다. 따라서 일을 하면 사람의 가슴은 뻣뻣해지고 척추는 앞으로 구부러지는 경향이 있다. 만약 가슴이 심하게 굳어 있다면 완전하고 깊게 호흡하기도 어렵고 건강해지기도 어렵다. 일로 구부정해진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 체조가 개발되었다. 그네를 타거나 철봉에 매달리는 체조도 있고 딱딱한 받침대를 발 아래 두고 의자에 앉은 후 머리가 땅에 닿을 때까지 몸을 뒤로 젖히는 체조도 있다. 이런 체조법은 분명 효과가 있다. 결과가 눈에 보일 때까지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드물 뿐이다. 하지만 굳이 건강에 좋은 운동을 찾아서 하는 것은 번거롭고 불필요하다. 더 자연스럽고 간단하고 좋은 방법으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자세를 곧게 펴고 깊은 호흡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이다. 머릿속으로 자신이 건강하고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과 어깨를 활짝 펴고 자세를 바르게 하라. 그리고 폐에 공기가 가득 찰 때까지 최대한 숨을 들이쉬어라. 최대한 많이 들이마신 후 잠시 그 숨을 멈춰라. 이때 어깨를 등 쪽으로 젖히고 가슴은 활짝 편 후 양 어깨 사이 척추를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하라. 그리고 숨을 내쉬어라. 이 호흡법은 폐에 좋은 공기가 가득 차게 만들어주고 가슴을 유연하게 만들어 우리 몸이 최상의 상태가 되도록 돕는다. 자세를 바르게 하고 폐에 공기를 가득 채워라. 가슴을 쫙 펴고 척추를 꼿꼿이 세워라.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라. 사시사철 언제 어디서나 이 호흡법을 연습하여 몸에 철저히 익혀라. 결코 어렵지 않다. 집 밖에서 상쾌한 공기를 마시게 될 때마다 이 방법으로 호흡하라. 일을 할 때도 바른 자세에 대한 생각을 잊지 말고 이 방법으로 호흡하라. 회사에서도 생각이 날 때마다 이 방법으로 호흡하라.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방법으로 호흡하라.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던 바른 호흡법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자세를 바르게 하고 깊이 호흡하라. 만약 걸어서 출퇴근한다면 출퇴근길에 항상 이 호흡법을 연습하라. 단순히 건강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바른 호흡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호흡법 자체를 즐기게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이 호흡법을 절대 건강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건강에 좋은 다른 운동이나 체조도 찾아서 하지 마라. 건강에 좋은 운동을 찾아서 하는 것은 자신이 건강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셈이다. 이는 건강한 정신작용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운동을 찾아서 할 필요가 없다. 건강에 좋은 운동을 찾아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질병에 대해 생각한다. 척추를 곧게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일 뿐더러 밝은 혈색에도 큰 도움이 된다. 굽은 척추와 막힌 가슴을 활짝 펴고 깊은 호흡을 하는 이유는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에 매니큐어를 바르는 이유와 동일하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혹시나 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비롯한 질병과 관련된 모든 생각을 머릿속에서 몰아내고 바른 자세로 깊게 호흡하라. 당신 자세는 보기 싫을 정도로 구부정할 수도 있고 곧고 바를 수도 있다. 만약 자세가 곧고 바르다면 호흡은 저절로 해결된다. 운동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다.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셔야 한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사람은 적당 비율의 산소를 포함한 공기를 들이마셔야 한다. 유해가스로 오염되거나 성분이 탁해진 공기는 소용이 없다. 호흡을 하기에 부적합한 공기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현실과 타협하지 마라. 집의 환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망설이지 말고 이사를 가라. 공기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면 새 직장을 구하라. 이 책의 전편인 불을 끌어당기는 절대 법칙에서 제시된 지침들을 실천하면 이사를 가고 새 직장을 구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다. 탁한 공기를 마시며 일할 수 없다고 모든 직원이 강력하게 주장한다면 그 회사의 사장은 사무실이나 작업 현장에 제대로 환기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가장 나쁜 공기는 사람이 날숨을 통해 내뱉은 산소가 결핍된 공기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극장이나 교회, 그리고 환기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의 공기는 나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으로 안 좋은 공기는 산소와 수소를 제외한 기타 가스를 포함한 공기이다. 하수가스나 썩은 물질에서 배어나오는 악취를 포함한 공기가 그 예이다. 먼지나 입자성 유기물질로 가득 찬 공기는 위의 두 가지 공기보다는 그나마 낫다. 음식물을 제외한 다른 유기물질의 입자는 보통 폐에서 자동으로 여과되지만 유해가스는 그대로 혈액 속에 스며들기 때문이다. 음식물을 제외한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다. 공기의 대부분은 음식이다. 공기는 우리가 몸으로 흡수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살아있는 물질이다. 우리가 한번 호흡을 할 때마다 수백만 개의 미생물이 몸 안으로 들어오고 이 중 상당 부분이 흡수된다. 흙, 풀, 나무, 꽃, 식물 냄새와 음식을 요리하면서 발생하는 냄새 자체도 음식이다. 각종 물질에서 흘러나온 아주 미세한 입자인 냄새는 폐를 통과하며 희석되고 소화 과정 없이 혈액에 바로 흡수된다. 살아있는 근원 물질은 모든 사물에 스며들어 있고 생명 그 자체이다. 호흡을 의식적으로 생각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새 생명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하라. 실제로 사람은 호흡을 통해 새 생명을 받아들이고 있고 그 사실을 의식적으로 인정하면 바른 호흡은 더 쉬워진다. 유독가스를 포함한 공기나 당신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쉰 날숨을 다시 들이마시지 않도록 주의하라. 바른 호흡법은 척추를 곧게 펴고 가슴을 유연하게 만든 후 맑은 공기를 들이마셔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들이마실 수 있음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른 호흡법의 전부이다. 이 호흡법만 몸에 익히면 더 이상 호흡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저 완전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준 신께 감사하라.